이번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100년 전으로부터 시간여행을 왔답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를 여행할 수 있냐고요? 이제부터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은 모두에게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각각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럼 오늘은 속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속력이란 물체가 운동할 때 얼마나 빠른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같은 거리를 갈 땐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빠르다고 말하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을 땐 어떤가요? 네, 더 먼 거리를 갔을 때가 빠른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자, 8초 동안 걸었습니다. 8m를 갔군요. 그럼 이번엔 뛰어볼게요. 네, 3초 동안 6m를 갈 수 있네요. 8m보다 적은 거리를 갔으니까 아까보다 느려졌나요? 움직인 시간이 다르니까 거리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1초 동안 간 거리로 비교해 볼까요? 간단한 비례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8초 동안 간 거리가 8m고요. 그리고 1초 동안 간 거리를 네모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네, 네모는 1이 되는군요. 뛰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3초 동안 간 거리가 6m이고 1초 동안 간 거리를 역시 네모라고 놓으면 네모는 2가 되는군요. 지금 우리가 한 계산을 다시 살펴볼까요? 8m를 8초로 나눴고요. 6m를 3초로 나눴네요.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 그 값을 속력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속력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거리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누면 된답니다. 거리의 단위는 뭐가 있죠? 네,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이 있고요. 시간은요, 시, 분, 초 등이 있죠. 그럼 속력의 단위는 미터 나누기 초, 킬로미터 나누기 시처럼 계산하면 되겠네요. 편의상 이렇게 쓴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구했던 속력의 단위를 붙여볼까요? 8m 나누기 8초는 1m/s, 그리고 6m 나누기 3초는 2m/s가 되죠. 뛰었을 때가 걸었을 때에 비해서 2배 빠르네요. 만약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속력은 얼마일까요? 네, 이동한 거리가 0이니까 시간으로 나누면 0이 되겠네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 볼까요? 여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버스가 한 대 있네요. 버스의 길이는 6m고요. 이제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1초, 2초, 3초. 속력은 얼마인가요?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6m를 3초로 나누면 2m/s가 나오네요. 그런데 만약 이 버스가 1초에 1m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2m/초로 걸어간다면 밖에서 보는 여러분은 속력이 얼마라고 느껴지나요? 그렇죠. 1초 동안에 2m를 걸어갔고요. 동시에 버스는 1m를 갔으니까 결국 1초 후에 출발한 곳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와 있네요. 여러분이 볼 때 아인슈타인의 속력은 3m/초가 되는 거죠. 버스 밖의 관찰자에게는 버스의 속력과 움직이는 사람의 속력을 더한 값으로 보이겠군요. 그럼 버스 안에서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보일까요?
던져진 물체가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버스의 속력과 물체의 속력을 더하는 거죠. 이건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발견한 법칙이어서 갈릴레이의 속력 덧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무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어요. 그럼 이 차가 움직일 때 빛의 속력은 달라질까요?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력은 빛을 내는 물체가 움직이는 속력과 관계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걸 빛의 속력 불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레이의 속력 덧셈 공식은 빛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그 물체에 대해서도 역시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새로운 덧셈 공식을 찾아야겠네요. 속력 U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불빛의 속력은 U와 빛의 속력 C를 더한 값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빛의 속력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자동차 속력 U와 빛의 속력 C를 더해도 그대로 빛의 속력 C가 나오는 새로운 덧셈 기호를 우리 배꼽이라고 할까요? 또한 새로운 덧셈 기호 배꼽은 이 식도 만족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두 식을 갖다고 놓고 K값을 구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리고 이 덧셈 기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덧셈 기호 배꼽의 정의가 완성되는군요. 새로운 덧셈 공식은 빛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에도 모두 성립한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나저나 여러분, 이 사람 빛의 속력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좀 말려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으로부터 미래여행을 왔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이제부터 아인슈타인이 타고 온 타임머신의 원리를 알려드리죠. 기차 안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기차 안의 사람에게는 똑바로 떨어지지만 기차 밖에서 볼 땐 비스듬히 떨어지는 걸로 보일 거예요.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공을 던졌다가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차 안에 나에게는 그 공이 다시 돌아오지만 밖에서 볼 땐 기차와 함께 간 거죠. 그럼 이제 공을 빛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빛의 속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그런데 두 사람에게 빛이 이동한 거리가 다르네요. 기차 안의 사람이 본 빛이 움직인 거리가 짧고요. 그리고 기차 밖에서 본 빛이 움직인 거리가 더 길죠. 그러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기차 안 사람의 시간이 기차 밖 사람 시간보다 짧아지는군요. 만약 거리가 2배 차이 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짧은 거리를 1, 긴 거리를 2라고 놓으면요. 두 식이 같아야 하니까 기차 안 사람의 시간도 1, 기차 밖의 사람 시간은 2가 되겠네요. 기차 밖의 사람의 시간이 똑딱똑딱 2초 흐르는 동안 기차 안 사람의 시간은 똑딱 1초 흐르는 거죠. 기차가 빠를수록 기차 안과 밖의 거리 차이가 더 커지고 그러면 시간의 차이도 더 심해지겠네요. 만약 안에서 10초가 흐르는 동안 밖에서 100시간이 흘렀다면 10초 후에 기차에서 내렸을 때 100시간 후에 미래로 간 셈이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공식이지만 이 공식을 이용하면 속력에 따라 얼만큼 미래로 갈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력에 가깝게 속력을 내야지만 미래로 갈 수 있겠네요. 단 조심해야 해요. 과거 여행은 불가능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지난 수업에서는 빛처럼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엔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시계를 찬 토끼가 달리기를 하고 있고 지윤이가 서서 지켜본다고 해봅시다. 지윤이도 시계를 갖고 있고요. 누구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나요? 그렇죠. 달리는 토끼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데요. 토끼의 속력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을 느끼는 토끼가 잰 거리가 더 짧아지겠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찾은 공식입니다.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 1km의 거리는 속력 v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느껴진답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력이고요. 4개의 건물의 전체 폭을 10m라고 한다면 건물 하나의 폭은 2.5m겠죠? 그런데 만약 자전거를 타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건물들을 볼 때 10m가 1m로 느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물의 폭이 얼마일까요? 네, 0.25m가 될 거고요.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정지 상태의 건물의 폭이 좁게 느껴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림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앞뒤로 납작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빛처럼 빠르게 달릴 경우에만 느낄 수 있겠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거리는 짧아지는데요. 질량도 달라진답니다. 먼저 관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다가 바로 멈추지 못하는 경우나 버스가 출발할 때 몸이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관성 때문인데요. 질량이 작은 자동차보다 질량이 큰 자동차를 밀기가 어렵죠? 질량이 클수록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관성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물체의 속력이 가장 작을 때는 정지 상태고요. 아무리 빨라져도 빛의 속력보다 빠를 순 없죠. 그런데 물체의 속력이 0일 때에는 속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점점 빨라지면서 속력을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관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기억나시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컸었죠. 다시 말해서 빨리 움직일수록 질량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공식으로 질량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움직이는 빛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지금 혹시 빛의 질량이 느껴지시나요? 앞에 공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빛이 움직이는 속력 V는 빛의 속력 C와 같죠. 그래서 V제곱 나누기 C의 제곱은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루트 안의 값이 0이 되네요. 1 나누기 0은 무한히 큰 수가 될 거고요. 이 값을 빛의 원래 질량에 곱하면 움직이는 빛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빛의 원래 질량이 0이랍니다. 그래서 늘 빛은 질량이 0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공식도 다른데요. 우선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운동에너지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 100kg인 사람이 10m/s로 달리고 있다면 네, 계산해보면 5000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겠네요. 줄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속력에 따라 질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질량과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해서 계산한답니다. 이는 mc 스퀘어, 질량과 에너지에 관한 유명한 공식이랍니다. 우주는 어떤 공간일까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4차원이랍니다. 점은 0차원이고요. 선은 1차원이고요.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2차원입니다.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는 3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데 독특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4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입체로 둘러싸인 4차원은 어떤 도형일까요? 1차원 직선의 양 끝에서 그려지는 직선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럼 2차원 도형은요? 네, 한 점에 2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네요. 3차원 입체의 경우는요, 3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4차원 입체는 서로 수직인 4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날 텐데요. 3차원 생명체인 우린 그걸 그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우주는 4차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1차원 직선이 0차원 점에는 포함될 수 없지만 또 다른 1차원 직선이나 2차원 공간에는 놓일 수 있죠. 공간은 물체의 차원과 같거나 큽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공간은요? 그림을 따라 움직여 볼까요? 앞뒤로,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서로 수직인 세 방향이 있는 3차원이니까 우리는 3차원 또는 4차원 공간에 놓일 수 있겠네요. 아인슈타인은 시간 이동을 또 다른 방향으로 보고 우주를 4차원 시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른 차원의 도형들을 이용해서 4차원 주사위를 만들어 볼까요? 선의 경계는 점이고요. 도형은 선으로 되어 있고요. 입체는 도형이 경계네요. 도형의 경계가 선, 그리고 입체의 경계가 도형이었으니까 4차원 주사위의 경계는 네, 입체겠군요. 경계의 수는요. 선은 점 2개로 되어 있고요. 도형은 선 4개, 그리고 입체는 도형 6개로 되어 있죠. 그럼 2, 4, 6이니까 4차원 주사위는 입체 8개로 되어 있겠네요. 꼭지점의 개수도 헤아려 볼까요? 선은 꼭지점 2개, 도형은 꼭지점이 4개, 입체는 꼭지점이 8개군요. 4는 2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8은 2를 3번 곱한 2의 세제곱이니까요. 4차원 주사위의 꼭지점은 2의 4제곱, 2를 4번 곱한 값인 16이 될 거예요. 3차원 주사위를 이루고 있는 선은 총 12개인데요. 한 꼭지점에는 선이 3개 있으니까 꼭지점의 개수 8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의 꼭지점에서만 헤아려진 게 아니라 선은 2개의 꼭지점에서 헤아려졌으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4차원 주사위의 선도 계산해 볼까요? 16개의 꼭지점에 총 4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번씩 헤아려졌으니까 2로 나눠서 계산하면 32개가 되겠네요. 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면의 수도 헤아려 보죠. 2차원 주사위의 점 하나에 선이 2개, 3차원 주사위의 선 하나에 면이 2개니까 4차원 주사위의 면 하나에는 입체가 2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면의 개수를 모르니까 면의 개수를 네모라고 놓고요. 면의 개수에 입체의 개수 2를 곱하고 입체 하나당 면이 6개 있으니까 나누기 6을 해주면 입체의 개수, 즉 8개가 되겠네요. 이 식으로부터 면의 개수 네모를 구하면 면의 개수는 24개로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낸 정보들을 가지고 4차원 주사위의 전개도를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접는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4차원 주사위는 완성할 수 없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우주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속도와 중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멈춰서 있던 사람이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점점 더 빨리 달릴 때처럼 속도가 달라지면 속도가 변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가속도를 사용합니다. 2초 후에 10m/s가 되는 경우와 3초 후에 12m/s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둘 다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고요.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1초 동안 속력이 변한 정도를 계산해 볼까요? 이 값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10m/s 나누기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2초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5가 나오는데 단위의 경우는 m/s를 또 초로 나눴기 때문에 m/s 제곱을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 12m/s로 변했고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한 양 12m/s 나누기 변하는 데 걸린 시간 3초로 계산하면 4m/s 제곱이 되겠네요. 가속도는 첫 번째 경우가 더 크죠.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이렇게 더 많이 변한 걸 가속도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중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들고 있던 사과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사과가 하늘로 솟구치거나 앞으로 날아가는 걸 본 적 있나요? 사과가 항상 땅으로 떨어지는 건 지구가 당기기 때문인데요.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사과도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지구가 끌려오지 않을 뿐이죠. 이 힘은 뉴턴이 처음으로 알아냈는데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그런데 사과와 지구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사과는 지구에 비해 매우 작으니까요. 지구 반지름이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중력은요? 중력은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달에서의 중력은 얼마나 될까요?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지구 중력의 6분의 1배 정도입니다. 몸무게를 잴 때 저울 위에 올라가죠? 그러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저울 속의 용수철을 누르게 되죠. 그만큼 바늘이 돌아가고요.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무게인데 결국 중력의 크기를 재는 거죠. 흔히 내 몸무게는 60kg이야 라고 하지만 킬로그램은 질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이고요. 무게의 단위는 무게가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합니다. 질량이 60kg인 사람은 달에 가도 질량이 그대로 60kg이지만 지구에서 600N이었던 무게는 달에서 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달은 지구에 비해서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무게는 100N으로 줄어들게 되겠네요. 물론 지구로 돌아오게 되면 중력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무게는 600N으로 다시 늘어나겠죠. 그런데 앞에서 공부한 가속도와 방금 봤던 중력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가속도가 중력을 만들거나 반대로 줄이기도 한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되는 순간
엘리베이터 속의 인형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아래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힘을 관성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관성력이 원래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던 힘인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무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속되면 관성력은 위로 작용하게 되니까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과 서로 반대로 작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저울의 눈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가속도와 중력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중력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었죠? 중력은 빛을 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고무줄에 공을 매달아 볼게요. 공의 무게 때문에 고무줄이 휘어지네요. 이번엔 고무막에다가 공을 올려볼 건데요. 공 주변에서 역시 고무막이 휘어지게 되죠. 고무줄과 고무막을 우주라고 한다면 무게가 있는 공, 즉 중력이 있는 천체 때문에 우주가 휘어진 셈이에요. 중력이 큰 천체 주변에서 더 많이 휘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고요. 그럼 우주가 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이를 우주라고 생각하고 태양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빛은 태양 주위에서 직진하고 있고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우주가 휘어지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라서 겹쳐서 붙여볼게요. 직선이 태양 주위에서 휘어지고 있네요. 태양보다 만일 중력이 더 큰 천체가 있다면 그 주위에서는 빛이 더 많이 휘어질 거예요. 자, 그림은 태양 주위에서 휘어지는 빛을 나타낸 건데요. 태양과 가까운 안쪽에서나 또는 바깥쪽에서나 빛의 속력은 항상 같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구하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바깥쪽을 갈 때는 시간이 길어지고 안쪽을 갈 때는 시간이 짧아지는군요. 태양 중심에서 가까운 안쪽에서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짧아진다. 즉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중력이 매우 큰 블랙홀 같은 곳에서는 시간이 거의 정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아주 큰 천체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우주는 아주 많이 휘어졌겠죠? 그래서 긴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처에 있는 모든 물체를 빨아들인답니다. 지금 그림에서 고무막 위에다가 여러 가지 물체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고무막의 중력이 아주 큰 부분, 이 부분이 블랙홀인데 여기로 물체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블랙홀의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 고무막 위의 물체들 중에서 볼링공에서 멀리 있는 것들은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요. 이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이 사과의 껍질 부분을 우리 우주라고 생각해 볼게요. 블랙홀 때문에 벌레가 사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그 공간은 우리 우주가 아니죠. 껍질만 우리 우주예요. 이 터널을 웜홀이라고 합니다. 벌레가 사과 속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벌레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웜홀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 우주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벌레가 다른 구멍을 통해서 다시 사과 껍질로 나오는 것처럼 웜홀을 지나서 다시 우리 우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천체를 화이트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커서 모든 물체를 빨아들이는 천체고요. 화이트홀은 그 반대로 내부에서 어떤 것도 머무를 수 없는 천체를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까요?